사실은 4년 주기설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그런 상승, 대세적인 상승을 보려면 를 넘어가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관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지지하는 그런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서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미뤄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2분기 내로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시장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세상에 돈이 되는 모든 이야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머니스코프를 통해서 확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박현정 전 연구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연구원님과 함께 코인 이야기를 지난해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네. 얘기했더니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코인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말씀드렸을 때도 6만 불 초반대를 깨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가 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게 될수록 채굴 단가가 또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단가를 봤을 때 6만 불 초반대 위치에 있어서 이제 그거에 비해 그것보다 더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런 채굴 기업들이 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때도 한 6만 2천 불, 3천 불대에서 좀 반등을 시작을 해서 현재 7만 불대에 안착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봤을 때는 다들 이제 4년 주기설이 기관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4년 주기설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인 그런 상승, 대세적인 상승을 보려면 하반기를 넘어가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계속해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여건을 놓고 봤을 때도 이제 하반기부터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박스권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 안에서 디지털 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여부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냐에 이제 어떤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300 이하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논의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미 의회가 어느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줄까요?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씩은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의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좀 변할 수 없는 더 이상은 이제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추세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현재 미국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커피를 한 잔만을 마시더라도 자산 매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내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0달러 이하 면제한이 되면 이런 복잡한 셈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코인 거래에 대한 그런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이 말하기로도 이 면제 조항이 이제 통과가 되어야지 비로소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서의 실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제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그런 일상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300달러 이하라고 하면 네. 우리 돈으로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네.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 선의 거래에서는 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액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네. 실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저희가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두겠다라는 의견에도 네. 좀 분분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하면서 네.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겠다라고 밝히지만 네. 일부 민주당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네. 비트코인이 어떻게 전략 자산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러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냐가 이 시장을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에는 어느 방향 쪽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어쨌거나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되고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 자체도 미국에서 일정 부분은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 3월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압수한 그런 몰수를 한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 자산으로 보유를 하면서 이제 장기 보유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명령을 명시를 했는데요. 사실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과 같은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매각을 통해서 현금으로 가져서 이제 이걸 몰수를 해서 가지고 재원으로 좀 국고로 환수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작년에 이제 통과시킨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전략적 보유분 계좌로 옮겨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과 같은 이런 전략적 자산과의 차이라고 하면 금은 이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세금을 통해서 시장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가적인 매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전략 자산을 지금 계속해서 다각화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이제 추가적인 시장에서의 매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시장에서 이제 추가 매입을 해준다면 그 안에서 이제 유동성이 좀 증가하면서 시장이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저희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보다 더 주목을 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인데요. 네. 이제 서클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이달에만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줬을까요? 서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좀 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77%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저희가 암호화폐를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좀 사용했었던 그런 임시 거처 아니면 임시 사용품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마켓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베팅을 하는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국경 간의 거래를 할 때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범용적인 그런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서 이런 서클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이제 초기 금융 어떤 인프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만약에 아까 처음에 언급을 주셨던 그런 $300 미만 거래에 대해서 이제 면제를 해주는 그런 법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뭐 미국은 사실 한국처럼 그렇게 사교육률이 높진 않지만 $300이면 어떻게 보면 학원비 수준인 건데 단과 학원 정도? 그런 거를 다 코인으로 거래를 했을 때 면제를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상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취미를 뭐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결제 부분이 좀 상용화가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됐던 시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뭐 현금 쓰면 되지 했다가 나중에는 저희가 편리성 때문에 신용카드로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조금 이제 저희가 굳이 환전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점점 더 활용도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편리하게 일상생활에서 코인으로 네. 거래를 하게 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기대감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뉴스가 나스닥이 크라켄 등과 협력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주식 토큰화 거래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전통 금융시장과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함께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구조 변화가 네. 불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떤 지각 변동이 가장 네.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주식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 증권이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켄 같은 경우가 엑스스탁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량주들 뭐 테슬라라던가 애플이라던가 구글 그리고 이제 뭐 S&P 500에 투자하는 ETF를 기반으로 이걸 기반으로 이제 토큰화를 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스닥이랑 크라켄이 발표했던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 2027년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기반으로 이제 주식을 기반으로 토큰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식 자체를 이제 토큰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과 토큰 사이의 그런 자산 간의 구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유동성 자체의 파이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은 좀 주식을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코인은 조금 더 위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시기를 많이 타는 그런 자산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데 주식 자체를 토큰화를 하다 보면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코인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했었던 것 자체는 코인은 실체가 없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제 주식 자체를 토큰화로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실물적인 자산을 평가할 수 없는데 네. 이걸 가치를 매겨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도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이제 좀 안정적으로 실물 자산이 있는 그 주식과 연계를 해서 이제 주식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 거래 구조를 만든다는 점, 그거는 조금 더 안정화를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또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너무 찬 겨울만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우울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겨울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그 한파가 왔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이란 사태와 맞물리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스트래트지가 이제 또 하나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투자자들이
이제 반등 신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건가? 이 반등, 진짜 반등인가? 가짜 반등인가를 네.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네. 어떤 반등이에요? 일단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아이비트 같은 그런 상품들에서 원래 사실 코인 시장이 안 좋으면서 자금이 순유출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난주부터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스트래티지가 추가적인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지지하는 그런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서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좀 개인들 리테일 투자가 좀 주도적으로 작동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인이 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관심이 또 다시 한번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클래리티 법안이 그 이벤트의 초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란과의 전쟁을 또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금에서 좀 아쉬웠던 게 금값이 오히려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이제 두바이 같은 곳에서 전쟁이 나니까 금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더들이 막 던지게 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래 측면에서 엄청나게 유동성이 빠르게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용이하고 그런 장점들이 또 부각이 된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들이 점차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거기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네. 그 이제 어떤 명목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네. 막상 이제 금이 쉽게 쉽사리 녹아서 없어지진 않지만 네. 이제 현실적으로 전쟁이 나면 이 실물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거워요, 맞습니다. 금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볍게 들 수 있는 이런 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금을 찾게 네.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관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시장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네. 코스피만 보더라도 네. 이렇게 주식이 잘 가는데 맞습니다. 다들 비트코인에서 빼서 지금 네.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다시 역전환이 되려면 네. 비트코인이 그만큼 시장이 잘 가줘야 된다는 건데 네. 그 시기가 언제쯤 오냐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사실 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가 된다 하면서 지금 연말부터 많이 미뤄졌어요? 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3개월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전에는 네. 그 일가가 네. 코인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은 다른데 관심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기 안 보이는 곳으로 네. 소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그분의 눈앞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유지하기 위한 게 저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거나 무기한으로 미뤄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2분기 내로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시장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것 역시도 저는 코인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 한국 같은 그런 곳들의 증시가 좋은 상황인데 다시 이제 미국 시장으로 좀 관심이 쏠리게 되면 또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코인 시장에도 활기가 돌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한국 주식을 하지 않은 분들이 포모를 느꼈다고 하니까요. 이제 지금은 그런 분위기인데 네. 어쨌든 많이 오르게 되면 그에 따른 하락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사이클이 돌면서 다른 시장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 네.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 요소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네. 안전자산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금이 안전자산이 맞아라는
의문을 네. 품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가량 하락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향후 금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뭐 데드캣 바운스다. 왜냐하면 지금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분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금 가격이 사실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 나면 올랐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었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유가가 이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확산이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페드워치로 보더라도 원래 이제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이제 50% 정도 됐었었는데 한 달 전에 봤을 때. 근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8% 정도까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베팅들이 줄어들고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뷰가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금보다는 달러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물가가 자극이 되면 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 가격이 좀 하락을 하게 됐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바이 같이 두바이도 사실 금 거래 허브 중에 하나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비행길이 막히니까 이제 금을 좀 투매성 성격으로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에 하락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유동성이 급격하게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걸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되어야 금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줄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이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금리 향방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엮이는 환율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달러 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맞습니다.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네. 1,500원은 사실은 뭐 말로만 하던 그런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트럼프의 종전 언급에 이제 환율을 조금 뭐 보면 안정적인 좀 안정을 되찾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한번 그 돌파했던 흐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네. 그리고 불안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환율 혹시 같이 보셨었나요? 네,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걸 차트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정부에서 지금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1,500원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1,500원 넘으면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찍어 눌러서 1,500원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그런데 이제 또 달러가 강세가 되면 또 같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어제 추경 관련된 소식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추경을 국채를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추가 세수 확보를 통해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가 세수 확보. 잠깐만요. 네. 지갑에서 자꾸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네, 우리 돈이 나가서 잠깐만 맞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신다. 이거는 아니 될 말씀입니다. 네, 벚꽃을 행복하게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낙 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도 뭐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한국 주식시장이 좋았다 보니까 뭐 증권거래소도 올라가고 하면서 정부가 낙관적으로 추가 세수가 한 10조 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으니 이걸로 이제 추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국채를 직접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어쨌거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 부채를 발행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추가 세수 확보원으로 추경을 할 때는 환율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난달에 발표됐었던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이제 1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좀 10조가 너무 낙관적인 그런 가정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면 일반 회계는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갑과 같은 그런 가계부라고 보면 되는데 요 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1년 동안 벌어들였던 세수에서 이제 1년 동안 또 사용했던 세금이 있으니까 요 세출을 뺀 그런 부분의 차액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쨌거나 세금적인 부분이 전부 다 요 세계 잉여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뭐 법인세라던가 아니면 이제 모든 뭐 부가세, 소득세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데 요게 지난달에 발표됐던 게 1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10조 원이라는 거는 좀 낙관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 추정하는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4조에서 6조 원에 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값으로 5조 원을 잡게 되면 결국에는 5조 원은 추가적인 그런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환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정부의 바람대로 돼서 정말 이제 증권거래소도 뭐 폭등을 했었고 이러면서 세금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세금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사회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환율에 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추경 자체는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환율의 상단을 여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환율 상단이 열리면 지금 현재 1,400 후반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네. 1,500원 쉽게 넘어가겠는데요? 네, 1,500원은 굉장히 쉽게 한번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선인데 그게 뚫리게 되면 오히려 뭐 1,600원까지는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사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안정된 흐름을 되찾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움직임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정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